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또, 안면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10주에 걸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12, 1, 2, 예, 이렇게 3개월에 걸쳐가지고, 기본서 과정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기본서가, 해커스 정책이 좀 늦게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기본서가 조금 늦어졌어요. 민법은 책이 나왔죠. 예, 이제 중개사법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아마 책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서 과정이 한 번만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만 이렇게 기본서 과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책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서 끝나면 이제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 끝나면 기출문제집, 또 기출문제집 끝나면 예상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책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뭐 잠깐 올라온 거 제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 쪽 관심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가 이제 저보고 자꾸 보라고 권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약사더라고요. 약사. 예, 약사인데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약사들이 가끔 이 공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35회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제 그거 이제 짤로 올렸는데 그 친구가 뭐 한 4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 올린 거에 보니까 어렵다는 뭐 이런 표현보다는 양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많은 모든 책들을 다 우리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축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축약하는 거 할 줄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다중에 이러면 안 되고 줄여서 내가 단권화 시켜서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분량으로 줄이는 거 컴팩트하게. 예, 그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책을 계속 제가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일당백 필기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 잠깐만 좀 빌려줘요. 이 책이 되게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하나씩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책에다가 이제 뭐 가령 뭐 공부하신 내용들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요것만 일당백 필기노트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기본서의 이제 분량이 한 55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꺼워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일회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뭐 이름이랑 이런 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이름은 황정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여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전임으로 있고요. 강의한 지 이제 2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내년이 되면. 강의하기 전에는 직장생활 좀 했었고요. 보통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전직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전직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거의 99% 정도 선생님들은 전직이 뭘까요? 가령 우리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전직 궁금하지 않아요? 강의하시기 전에 뭐 직업 뭐였을까?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거 좀 공부하다가 뭐 이제 강의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쪽 일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뭐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강의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당백 필기노트는 현재 이제 어떻게 사요? 이걸 질문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서점에 보면 나와 있는 책입니다. 뭐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 학습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오시면 연구실 있잖아요. 거기 오셔서 직접 상담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다가 1대1로 이렇게 질문을 남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네이버 밴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질문을 좀 뭐 많이 하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선생님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안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1기 위에 선배들도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뭐 어떤 상담도 많이 하냐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상담도 물론 있지만, 그 뭐 이런 상담도 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상담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가 이제 서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복사가 여기부터 돼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여기서부터 돼 있나요? 서장에서부터 좀 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서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담고 있어요, 교재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만큼은 좀 빼서는 안 되는 책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 놓는 게 서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본서의 기본 베이스는 제가 해커스에 지금 만으로 10년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뭐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기본서가 해커스에서 10년 연속 이렇게 계속 발행이 됐던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년간 검증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류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이 책 믿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크게 의미 없고, 자, 이제 우리 1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원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하는 뭐 이런 장소를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한자가 좀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원자가 근본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근본이 뭐냐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법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은 뭐냐면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법원이 뭐라고요? 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이 존재하는 형식에는 어떻게 있냐면, 1번에 성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성문법. 그럼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겠어요? 문자로, 글자로 만들어진 법이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무슨 법이 또 있어요?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인데,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문법에는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국회가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명령은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 뭐 이런 자들이 만드는 것을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은 무슨 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각부 장관, 우리가 이제 각부 장관, 우리나라에 이제 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떤 장관이 만드는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명령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 만드는 명령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시행규칙. 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령이라고 하고, 장관의 명령을 시행규칙.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장 상위에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자,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대통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요 네 번째 거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한 문제가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이냐면 경매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경매 관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과목에서 뭐도 배운다는 거예요. 경매도 배운다는 거예요. 경매 쪽, 경매 절차라든가 뭐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다. 지방정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방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달리 표현을 한번 해드리면 여기다 한번 좀 적어드릴 테니까 필기를 좀 하나 해주세요. 광역은 좀 크다라는 거잖아요. 광역, 그죠? 이거를 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초는 기초적인 거잖아요. 요걸 좀 작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시군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자치법규에는 무슨 지역에 자치법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시도 단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단위에도 있는 거예요? 시군구.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자치법규를 우리는 두 글자로 조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조례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거를 법률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건 뭐겠어요? 조례가 되겠죠.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그럼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건 뭐가 되겠어요? 경기도 조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시도와 시군구에서 조례가 우리 이제 문장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관습적인 법을 이제 우리가 그 불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기다 우리 관습법에다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딘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한국 분들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다? 서울이다. 근데 다 동의하시죠? 뭐 혹시 뭐 평양 이런 데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서울이다라고 다 동의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도 지정에 관한 하위 법률이 있냐?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 데도 서울을 수도로 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도는 어디다라고 동의해요? 서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헌법도 관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수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한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려고 한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게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존재하지만 관습적으로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좀 그 지난 입문과정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는 거는 뭐를 표시하는 방법. 우리 이제 수업 들으신 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명인 방법은 무엇을 표시하는 방법? 세 글자. 소유권을. 이거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가 이름을 쓰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름을. 그러면 그 물건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명인방법. 이것도 관습법이에요. 예, 근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뭘로 인정하는 우리 이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개대상물로. 근데 이게 중개대상물로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게 학계론에서도 요번에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거이기도 하고 우리 과목에서도 좀 잘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좀 3개만 좀 그려봐 드릴게요. 우리 똑같이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다 산입니다. 무덤 아니고 산. 예, 산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는 1번은 그냥 수목. 자,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나무가 있기는 한데 이 나무에 이제 이 산에 가봤더니 이렇게 한 3그루 정도가 명인방법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명인방법이 되어 있게 뭐 편말이 되어 있거나 뭐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3번째 있는 그림은 얘도 이제 수목이기는 한데 얘는 임목인 거예요. 임목. 자, 임목이란 뭐한 수목의 집단, 등기한 수목의 집단. 이걸 이제 임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목은 등기된 거.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번호 한번 매겨봐 드릴게요. 편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매겼는데 1번은 그냥 수목.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나무는 누구 거? 산 주인 거라고 답변하시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왜 산 주인 거? 그 생각을 우리 해봐야죠. 왜 산 주인 거?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이고 토지에 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쵸? 예. 그럼 이제 우리 쉬운 거 먼저 3번에 임목 등기를 해놓으면 이건 누구 거? 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한 사람 거. 그러면 등기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임목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법률이 없어. 명인 방법을 뭐 어떤 지지하거나 뭐 우리 그 근거가 되어주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명인 방법은 우리 올해 선조들부터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아.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순간 이 나무는 누구 거? 명인 방법 갖춘 사람 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이게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 안 되고 얘 되고 얘 되고. 그쵸?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명인방법 같은 그 어떤 관습법상의 소유권 표시 같은 것들이 이견의 여지가 없는 법원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요, 우리가 이제 3심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1심이나 2심 법원의 어떤 태도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이 판례는 어디 판례가 되게 중요해요? 대법원. 대법원 판례를 우리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대법원 판례는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그 뭐랄까요, 한 10개 정도 전후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30문제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게 이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성문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몇 조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말하면 불문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판례라는 거는 판례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의 태도 같은 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리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되어 줄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혼자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건전한 사람의 상식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죠?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뭐?
너 괜찮니? 뭐 다치지는 않았니? 뭐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게 그게 건전한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뭐 가령 어린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뭐 혀를 뭐 끌끌끌 차면서 왜 엄마 없이 혼자 돌아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지적질을 한다거나 이런 건 건전한 상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존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있는데 그게 조리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법은 조리에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고, 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을 배워야 하는데 법의 성격에 보니까 일반법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일반법. 예, 밑줄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 보시면 무슨 법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냐면 특별법이다 라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판례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온 대법원 판례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덕방 뭐 이렇게 불렀어요.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 이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같은 거를 이제 소개업을 하는 게 소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죠. 이 사람들은 뭐가 명백하다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상인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이 명백하다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상인이에요. 근데 왜 상인이냐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법원. 여기 대판이라는 건 대법원이 판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개공은 뭐로서의 지위가 있다. 상인. 일단 이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쯤에다 한 번만 적어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필기 하나만 해줄게요. 제가 이제 법을 4개를 좀 적을 거예요. 자, 민법, 상법,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얘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법 자체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법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밑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번 적어봅시다. 혹시 나는 이 공부를 처음 한다. 올해 처음 한다.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많으시네. 그래요? 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나는 생전 처음 듣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인데 뭐한 공인중개사? 개업한. 그래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예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고, 중개업자 전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아까 복덕방 나왔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방 하면 왠지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올드하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민법의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니까 얘는 민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백성이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즉 복덕방은 뭐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 그랬어요. 상인. 그러니까 상인이니까 상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법에서 만들어진 거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서 뭐 시험도 주관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합격해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좀 비슷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몇 개를 할 수가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닌데 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주된 업무가 중개업 아니에요. 중개업을 얘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랑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중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얘한테는 당연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 규율되니까. 근데 얘는 개공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조합이냐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법률이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네 가지 법률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봐드리면 범위가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떤 게 가장 넓어요. 이 네 가지 법 중에서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떤 게 가장 넓어요. 민법이. 이게 가장 범위가 넓잖아요. 얘를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뭐 하는 백성, 상행해 하는 백성한테 적용하는 게 상법이니까 범위로 따지면 얘가 제일 넓은 거야. 그 다음 넓은 게 뭐고? 상법. 그 다음에 이 상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예, 그리고 요 공인중개사법의 직접 적용은 아니지만 간접 적용을 받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한테는 얘가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고 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져요. 범위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이잖아. 법으로 끝나니까. 근데 우열이 생긴다고. 우열이 생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충돌하면 어떤 거 먼저 적용? 아니지. 자, 이게 범위가 넓고 이게 범위가 좁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면 어떤 게 먼저 적용? 이거는 상법이 먼저 적용돼야 돼. 특별하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에 규정이 없을 때 나중에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법이고 여기는 특별법이 되는 거야. 다시 등호가 이게 좀 약간 이쪽으로 열리면 여기가 일반법이고 이쪽에 있는 애를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면 어떤 게 특별법이야? 상법.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에 비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법.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의 특별법이다.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민법 시간에 이제 계약법이라는 법을 배우는데 계약법 시간에는요.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럼 계약법에는 뭐만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돼. 의사만 합치되면.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를 꼭 쓰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잖아. 예, 그러면 계약서 쓰는 게 맞아? 안 쓰는 게 맞아? 누구한테? 얘한테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 말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 여기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에 비하면 뭐다라고 볼 수 있어? 일반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반법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법들은 이 상법하고 공인중개사법 같은 중간에 있는 법들은 두 가지 지위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법과 무슨 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 지위를 다 갖고 있고요. 그럼 민법은 가장 왼쪽에 있잖아. 민법 왼쪽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모든 법의 일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법의 일반법이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잘못이든 뭐 이런 거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엄마. 예. 그래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 얘를 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법의 왼쪽에 있는 법은 없는 거야. 예, 가장 일반적인 법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혼합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그림을 좀 하나만 그릴게요. 법을 구분을 할 때요. 공법과 사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공법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관대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대부분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대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공법 배워요? 안 배워요?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 배워요. 무슨 공법? 부동산 공법. 국가가 뭐 토지에 관한 정책, 뭐 주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 이거는 공법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법도 배우는데 사법은 민 대 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 대 민. 그러면 이 민 대 민에서 관계되어지는 어떤 이런 그 법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게 아까 우리 배웠던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항상 뭔 얘기만 해요? 민 대 민의 관계. 그러니까 민 대 민의 관계라는 건 민법 시간에 우리 강의 이제 잘 들어보면 이런 말밖에 안 해. 갑을병 이런 말. 또는 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뭐 채권자와 채무자.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는 뭔 얘기 막 해요. 정신없이. 국장 얘기하지. 국장. 예. 그 다음에 국장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뭐로 또 바뀌어? 시도지사. 다 관청이잖아요. 또는 또 뭐라고 얘기해? 시군구. 이런 식으로. 다 관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중개사법에서는 이런 공법적 영역과 사법적 영역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막 대통령 얘기했다가 국장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얘를 중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사회법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안에 공법 들어가나요? 사법도 들어가나요? 민법이 사법이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법도 시험범위에 들어가? 혼합법. 그러니까 이 법체계 세 개를 우리가 다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 영역이 되게 넓은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국내법이겠죠. 국내법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국외법은 없고요.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제법.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근데 이제 외국에서 공인중개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옆나라 일본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없어요. 이건 국내에만 통용되는 국내법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총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총칙에다가는 여러분 별 3개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 뭐 우리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쪽에서 하나씩 해서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별을 3개 했다는 건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총칙이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용어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우리 과목은 조금 공부하시기가 어렵다. 용어만 완벽하게 아셔도 공부하는 거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중국 교포들, 그러니까 뭐 연변에서 뭐 사셨던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되게 공부를 잘해요. 제가 이게 직접 경험한 거예요. 특히 어떤 과목을 되게 공부 잘하냐면 학개론 되게 쉬워해요. 쉬워한다고요. 민법도 되게 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자 문학관에서 오신 분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 어떤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이상이 뭐예요?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한자로 이해를 해버리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한자를 써요, 안 써요? 우리 여기 두 번째 친구가 안 써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만 안 쓰죠. 쓰기는 하는데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자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는 한자를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한자를 항상 좀 공부하셔야 돼.
예, 근데 뭐 한자를 따로 뭐 이렇게 5편 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그 의미 정도는 파악하는 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용어로 한번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이제 먼저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법을 제정한다라는 건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만든 목적 뭐 이런 겁니다. 법을 만든 목적. 여기 보니까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36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정 목적 한 번만 읽어만 볼게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 법은,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랑 한 번만 끊어주세요. 정한대, 뭔가를 정한대요.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업무를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얘네가 종사하는 산업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죠. 이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뭐함으로 인해서, 육성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에 이바지하려고 만든 법이래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해 보이는 말, 어떤 말이 좀 중요할까요? 이제 여기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국민경제가 되게 중요해 보이지. 근데 이건 안 중요하고,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어떤 말? 국민경제 말고. 전문성? 아니면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어떤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얘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굴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자, 그렇다면 좀 이따 이제 공인중개사의 용어를 볼 건데,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야. 합격한 사람이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개업을 하거나 뭐 이런 업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격을 취득한 거하고 업무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제가 줄여서 개공이라고 썼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말고 어떤 경우도 많이 있어요. 취업하는 경우. 그럼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 왜? 얘네가 업무를 하니까. 그리고 얘네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우리 법에 규정하고 29조에 얘네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네가 전문 직업인이냐면, 얘네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이거잖아. 이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진 것을 요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국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얘네만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거래. 예, 그런 국민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1, 2, 3 뭐 크게 의미 없고, 자, 이제 명문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네. 이 명문이라는 얘기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잠깐만 드려볼게요. 이거 자꾸 나오는 표현이니까. 명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 조문이 있는 이 뜻이에요. 법에 조문이 있는, 몇 조 이렇게 있는 이거를 명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에 조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뭐 판례 같은 거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관습 이런 거, 그건 비명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법에 조문이 있는 목적을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번,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OX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O,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X, 이런 거 본 적 없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썼거든. 법에다가 지도, 감독, 규제 이런 거. 근데 요즘 국민들은 지도한다 이런 거 좋아해, 싫어해? 어떻게 싫어하냐면, 야, 네가 뭔데 날 지도하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요즘에는 안 써요. 지도, 감독 이런 싫어하니까 국민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개업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거예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 중개업. 그러니까 개공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개공은 이제 본인들이 육성이 될 거고 산업을 육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대. 공신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무슨성을 제고, 전문성을 제고. 그래서 공신력 이런 말은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얘 어때요? 얘 맞아. 모든 것들은 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죠. 이거 우리 말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요거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결국에는 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답이죠. 그래서 문제가 요게 21회 본시험 문제. 좀 오래돼서 제가 회차만 뺀 건데 출제되면 혹시라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2절의 용어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오늘 여러분 진도 나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가 완벽하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과목 되게 쉬워지고 용어에서 흔들리면 이 과목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공법보다도 중개사법이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반문을 해요. 그러면 공법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시고 중개사법은 몇 시간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을 하루에 막 3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한대요. 공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재밌대요. 공법이.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좀 변태스러운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얼마나 공부하시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해요. 이라고 얘기한다고. 안 하면서 어렵다고 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것도 몰라. 용어도. 그 용어도 내 상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사법은 쉽다고 본인들이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용어도 그냥 내 상식적으로 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 이 과목은. 그래서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법률로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전에 안 나왔어요. 35회 때. 특이하게 거의 나오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내년에 어떻게 했어요? 나오겠죠. 예,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이십니다. 내년에도 안 나올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2년 연속 안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자, 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음과 같대요. 자, 첫 번째 용어가 중개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자, 옆에다가 한자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맨 위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한글과 같이 써드릴게. 이렇게. 중개.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하시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우리 한자는 이게 앞에 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부수예요? 사람 인변. 사람 인변에 중자는 무슨 중자예요? 가운데 중. 그럼 이제 이 상형 문자니까 만들어 봅시다. 사람이 뭐 했대? 가운데에, 사람이 가운데에 위치했다는 거지. 그리고 요 개자가 화살표처럼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끼일게라고 해요.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했어? 뭐 회방을 놨어? 아니면 도와줬어? 도와주는 거. 그거를 알선이라고 해요. 도와주는 거를 법률에서는 알선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알선은 뭐냐면, 자,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시는 분 맞죠? 예. 그러면 알선하고 비슷한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개. 소개 좋아. 소개하고 알선하고 비슷하지. 또 주선 좋아. 주선. 주선도 좋고, 또 연결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연결해 주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건 한자어인데 조력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력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우리 그런 느낌이 중개인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는 법제 3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들을 한대요. 행위. 근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행위란 어떤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득실 변경시키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중개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한대? 알선만 우리는 소개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래는 누가 해요? 얘네가 해야지. 거래 당사자가.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중개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행위라 그래요. 요 얘기는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일단 중개는 법률행위 아니고 사실행위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더 간단해요. 얘는 뭐한 자라고만 정의해야 하냐면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냥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야.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질문. 자격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번.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면 상속받을 수 있다. 2번도 있어요. 2번. 돈 주고 살 수 있다. 3번도 있어요. 3번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된다. 1, 2, 3. 무조건 3번밖에 안 돼. 뭐 상속을 받거나 돈 주고 사거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중개업. 중개업은요. 요 1호의 중개와 3호의 중개업을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면 업자가 달라요. 업자가 다르잖아. 그지? 업에 뭐라고 했냐면 이 업자 하나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여기다는 우리 밑줄을 한번 해주시고 번호를 한번 매겨주세요. 1, 2, 3. 되게 중요합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게 중개업의 3요소라 그래. 첫째, 다른 사람의 뭐를 받아야 돼? 의뢰. 뭔가 의뢰를 받아야 돼. 의뢰. 그리고 알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도 받는 거야. 뭔가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중개를 제일 중요한 말이 써져 있는데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잡이에요. 그러면 잡은 뭐야? 그러면 아르바이트하고는 좀 달라요? 아니면 똑같은 거야? 좀 달라. 아르바이트는 어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야 업이 되냐면 계속성과 반복성.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 여기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지고 있을 것.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알선했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그러면 중개업이다? 업 아니다? 아닌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져야만 된다. 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간단히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등록한 자를 말해요. 등록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했죠? 자격 취득.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전혀 다른 느낌이어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돼야 돼?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먼저 돼야 돼.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뭐를 받아줘요? 등록을.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업했다 이 말을 법률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취업한 공인중개사인데 가로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여기다가 밑줄을 좀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따로 별표를 좀 하나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등록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등록을 꼭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누구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존재하는 사원 또는 임원들도 있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부른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법률에서 쓰여지는 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법률에서 쓰여지는 사원이 신입사원이구나, 수습사원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 신입사원, 수습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같이 사원 또는 뭐라고 여기다 써놨죠? 임원. 임원은 아시잖아. 그죠? 임원급인 사람을 말해. 그래서 여기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준말이에요. 좀 조심하셔야 돼. 무한책임사원의 준말인데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은 직급이 높은 아니면 직급이 낮은? 높은. 왜냐면 한없는 책임을 진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임원급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사원도 임원, 임원도 임원이야. 임원급이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하지만 쟁점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도 거래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조한다라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래 써야 되는 문건이에요. 확인설명서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게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를 좀 시켜도 되겠어요? 소공한테. 그러면 그걸 보조하는 일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오른팔에 경련이 온 거야. 의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간호사인데 경력 40년 된 수간호사야? 수간호사 메스 좀 잡아서 수술 좀 마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죠? 경력이 40년 됐어.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근데 옆에 이제 막 그 전문의단 신참 의사가 있어. 그 의사한테 시켜도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보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보조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공인중개사 아닌, 대단히 중요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인 자는 뭐가 되거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는 거지. 근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중개보조원. 그래서 얘를 좀 정의 한번 읽어봐 드리면 개공에 소속돼요. 그러니까 소속되는 건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에다 밑줄. 현장 안내라는 건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럼 일반 서무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님이 오면 뭐 해주는 거. 손님 오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뭐 차라도 대접하고 뭐 이런 거.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일반 서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질문,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한테 네가 써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여기도 밑줄, 이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우리는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한 업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뭐만 보조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그러면 얘네가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4번, 5번. 이 4하고 5번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닌 거지. 맞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여기는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하라. 뭐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제 용어 6개 다 배우셨고요. 잠깐만 쉬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용어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